저는 딸아이 하나와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녔어요. 원래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니 마음이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말이죠.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반해서 쫓아다닐 만큼 말이죠. 뭐 외모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건 바로 좋은 성품이었어요. 반듯하고 바르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말이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 참 드물잖아요. 다들 본인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남편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시집 잘 갔다. 요즘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딨어? 라고 말이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이기도 해요. 남편은 그 정도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니 제가 그 수모를 당하고도 참고 살았던 거겠죠. 만약 남편이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이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고 못 살겠다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저는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말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 한번 사연을 써볼까 합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별로 힘든 것 없이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뭐 남들이 보면 정말 부러울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저도 그것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별다를 거 없는 제 인생에 나타나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말이죠. 저는 막 누군가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좋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꼭 잡아야 하는 법이잖아요. 안 그러면 평생을 후회하니까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받아줬다가 나중에 저희 집이 부잣집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기 집안과 차이가 크게 난다면서 말이죠. 사실 남편의 집안도 어지간히 사는 집안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남편은 저에게 먼저 청혼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남편은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고 하더군요. 연애를 해도 결혼은 비슷한 집안의 사람과 할 거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면서 말이죠. 제가 청혼했을 때 남편이 정말로 놀랐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나랑 정말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면 결혼하자는 말로 장난칠 사람처럼 보여? 하며 살짝 화를 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뭐 결혼하는 과정은 남편의 걱정에 비해서 순탄했어요. 남편은 저희 집안에서 완전히 크게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환영했습니다. 나는 얘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네. 정말로 절대 저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이지 뭔가. 제가 결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남편같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시댁에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뭐 솔직히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아시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게 있기는 해요. 너무 잘난 집 사이가 되는 거라 그거 하나 걱정이 되기는 해도 뭐 네가 그런 집으로 장가를 가는 거니 감수해야지 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위로 형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잘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졌고 또 결혼도 잘한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형수들이자 저의 형님들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연봉도 엄청났고요. 이 이야기를 저는 결혼 전부터 들었어요. 바로 그들의 입에서 말이죠. 우리가 돈을 다 잘 벌거든. 그래서 동서가 기가 죽지는 않으려나 걱정이 되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저히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형님들이 딱 그랬어요.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동네방네 떠드는 타입들이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노력해서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거니까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형수님들이 다들 너무 대단하셔서 기가 죽어. 나는 그만큼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라서. 당신이 훨씬 더 잘 살잖아.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이루신 거잖아. 그렇게 본인들이 공부해서 노력해서 잘 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도 아닌 걸로 잘난 체 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 저는 그래서 형님들에게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처음에 그래서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 두 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으로 있으신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더 부담스러웠어요. 저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되도록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분 모두 이해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형님 두 분 다 모르셨습니다. 그랬으니 그 사달이 난 거였겠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알리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그 속내는 몰랐을지언정 가족끼리 이렇게 난리가 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형님들은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하면 일 계속 할 거야? 저는 그만두려고요. 아무리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 너무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 저는 회사 일은 적성에 안 맞아서요. 집에서 살림하면서 남편이랑 아이 잘 보살피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남편도 능력이 되고 그러자고 합의했고요. 저희 두 사람은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미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꽤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걱정할 부분도 전혀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정말 많이 무시하셨어요. 두 사람이 합의가 되었다니 내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참 그렇다. 그러게요. 근데 뭐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방법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뭐 월급이 많지 않으면 애기 낳고 사람 쓰고 뭐 그러는 것보다 그게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요즘은 인건비도 비싸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살림 같은 게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저도 바보가 아닌데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비꼬고 있다는 사실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긴 건 제가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들을 동경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형님들이 멋있어 보였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 정말 멋있어야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멋있어 보이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형님들은 정말 멋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못됐고 남을 무시하고 말이죠. 어머님 생신은 막내 동서가 할 거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당연히 동서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잘해야지. 사람이 자고로 쓸모가 있어 하는 법이야. 그니까 살림이라도 정말 잘해봐.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 생신상도 한번 기깔나게 차려보고. 알겠지? 모든 말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무시가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그것에 기분이 나빴지만 점점 뭐랄까 세뇌가 되어갔습니다. 나 요리학원이라도 조금 다녀볼까 봐. 왜? 지금도 잘하는데? 집에서 하는 거라고는 요리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더 잘해야지. 왜 말을 그렇게 해? 요리밖에라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니야.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점점 자존감이 낮아져 갔어요. 남편은 옆에서 제 길을 살려주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한번 낮아진 자존감은 쉽사리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시댁은 모임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형님들 볼 일이 많았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세뇌당해서 한껏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형님들을 만나면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은 뭐 했어? 산책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보냈어요. 세상 속편해서 좋겠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꽃받치면 본인은 편해도 남들은 답답해. 아마 도련님도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엄청나게 답답해 하실걸.
사람이 공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하는 거야. 두 사람은 대화 주제가 뭐야? 그냥 요즘 재밌게 읽은 책, 잘 본 영화 같은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게 다 도련님이 동서 수준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도련님은 배운 사람이라 관심사도 다양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정말로 동서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그래. 원래 집에서 대화가 안 통하면 사람이 밖으로 돌다가 바람도 나고 그러는 법이야. 뭐, 도련님이 그러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거의 악담이나 다름없는 것 같네요. 아니 어떻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부부한테 손이 동서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소소하게 행복을 찾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우고 그런 것들 말이죠. 저에게는 그게 행복이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행복이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그런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었고 말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을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제 행복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정말로 뭔가를 잘해야 할 것만 같고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니 예민해졌고 원래 절대 있지 않았던 남편과의 소소한 다툼들도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신, 요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왜 그렇게 싸우려고 들어? 내가 언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잖아. 토론을 하는 거지. 나는 당신과 토론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지.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 하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와서 저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힐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디서 뉴스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게 싫을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고요. 그러던 중에 조금 나아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자궁벽이 약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를 한 이후로 저는 친정에서 지냈거든요. 일단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기도 하셨고 남편이나 시댁에서도 다 그렇게 하라고 했고 말이죠. 아니 뭐 다들 갖는 아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네. 동선의 친정도 되게 유난스럽다. 누군 뭐 귀한 딸 아닌가? 두 사람이 그렇게 빈정거리기는 했지만 당시에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강했었기 때문에 흘려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친정에 있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니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대로 되돌아간 거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안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임신했던 그 시기에 부모님에게도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남편도 정말 살뜰히 저를 보살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다시 형님들을 만났을 때는 제가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그런 제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말이죠. 영어 유치원은 언제 보낼 거야? 그런데 영아가 영어 유치원 갈 실력은 될까요? 원래 첫째는 엄마 머리 담는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동서가 아무래도 하긴 그렇기는 해.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잘 키우면 되는 거죠. 큰일 날 소리 하네. 애가 밥만 준다고 커?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지. 게다가 요즘같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 저도 여유 있고 남편도 잘 벌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내내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이게 못 배운 사람들의 문제점이야.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도 모른다니까? 그러면 안 돼, 동서. 예전 같으면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보다 했을 텐데 그때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던 형님들이 그렇게까지 간섭할 일은 아니시지 않아요? 아마 제가 처음으로 했던 반박이었을 겁니다. 형님들한테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형님들이 놀라서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서 그런지 상당히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틀렸다는 거야? 아니 제 말은 그 누구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각자의 생각에 맞게 사는 거지.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것만 아니라면. 나중에 애한테 원망 들을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거나 하면 될 일이고요. 와, 정말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되고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 아니면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당시에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게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나 저희 집 일에 그만 간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둥 자신들이 무슨 틀린 말을 했냐는 둥 하면서 제가 못 배워서 그렇다며 깎아내렸지만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렸어요. 그리고 제 그런 태도는 형님들을 제대로 자극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를 향한 막말은 더더욱 심해졌거든요. 시댁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부엌에 있는 저를 굳이 따라오라더군요. 뭐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나한테 무언가 좋지 않은 말을 하러 오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러 저한테 오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막내 동서는 한 달에 얼마 써? 저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저는 많이 쓰려면 충분히 많이 쓸 수 있었거든요. 엄마와 여동생 두 사람 다 자신을 꾸미고 쇼핑을 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저희 집이 재산이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차 한잔하고 책을 읽고 이런 것에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이 꾸밀 줄도 알고 그래야 하는 법이야. 근데 뭐 본 게 있어야 안목도 생기는 법인데 동서는 안목이 없어서 힘들긴 하겠다. 본 게 있어야지. 이래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사회생활하는 여자들을 보면서 안목도 기르고 해야 하는데 집안에만 갇혀 있으니 안목이라는 게 생길 리가 있나? 그런데 안목이 생겨도 문제 아니에요? 안목이 높아지면 돈이 많이 드는데 동서는 돈도 안 벌잖아요. 도련님이 벌어온 돈으로 자기 치장하는 데 쓸 수도 없고 그건 정말 양심 없는 짓인데. 하긴 그것도 그래.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며 저를 깎아내리는데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군요. 솔직히 그 순간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니들보다 돈이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는 더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그건 제가 이룬 부가 아니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이룬 부로 제가 자랑을 하는 게 뭔가 쪽팔린다 그래야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저를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어진 대화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 맞다. 형님 승진 축하드려요. 고마워. 어머님 아버님 저 승진해요. 그래.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며느리 대단하구나. 대단해. 저희 회사가 여자 직원들은 승진을 잘 안 시켜주는데 형님은 정말로 일을 잘하셔서 특별히 된 거거든요. 이번에 연봉도 꽤 오르실걸요? 제가 승진하고 첫 월급 받으면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그거 참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구나. 그런 화기애애한 대화를 듣는데 사실 형님들이 다니는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초를 치는 일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사이가 어색하고 불편해질 것도 걱정이 되었고요. 언젠가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기도 했거든요. 네 말을 듣기를 잘한 것 같다. 동서들끼리 한쪽이 너무 잘 사는 걸 넘어 자기들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아무래도 위화감이 있지 않겠니? 눈치도 보게 될 거고 가족들끼리 눈치 보는 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그런 말입니다. 이미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터뜨리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야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뭐 숨겨도 언젠가 밝혀지기는 했을 테지만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형님 두 사람이 알게 된 날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시댁 쪽 친척 한 분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꽤 가까운 친척분이라 다들 모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친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너는 좀 제대로 좀 입고 들고 다녀. 왜? 나는 좋아. 너 옷차림으로 사람들이 우리 집도 판단하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언니, 그런 언니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걸 신경을 쓰는 나라인 건 맞으니까 엄마 아빠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런 자리는 좀 꾸미고 다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엄마와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쇼핑하러 갔었거든요. 뭐 저는 그날 다시 한번 쇼핑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쨌든 엄마와 여동생은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여동생이 골라준 옷과 가방을 들고 그 결혼식장을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비싼 옷과 가방이기는 했던 모양인지 형님 두 사람이 제 차림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한번 참지 못하고 물어봤었어요. 그거 정품이야? 짝퉁 아니고? 옷이랑 가방이요? 네, 백화점에 가서 샀는데요. 그렇게 큰 돈을 덥석 쓴다고? 도련님이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제 돈 쓴 건데. 제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식장에서는 더 이상 저에게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기분 나쁜 시선을 보내며 둘이서 쑥덕거리는 게 보이기는 했지만 따로 저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많고 자리도 자리이니만큼 참은 거겠죠. 그리고 나서 시댁으로 왔는데 그때 터졌어요. 동서 돈으로 그렇게 비싼 옷이랑 가방을 산 게 말이 돼? 제 돈 맞는데요. 물어보세요. 남편 돈 쓴 거 아니에요. 아니, 맞다 치더라도 그 정도 산 거면 동서 처녀 시절에 모아둔 돈 한 방에 거의 다 쓴 정도야 할 텐데 그 정도로 무모하다고? 다 안 썼는데. 다 안 쓰기는 뭘 안 써. 내가 그 옷이랑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 아는데. 동서, 그 전에 다녔던 직장 월급도 대충 알고. 자존심 한번 세우자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멍청하다고? 자기들 둘이 제가 돈을 다 썼니 안 썼니 무모하니 안 하니 하면서 연병을 떨더라고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한심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한꺼풀 벗겨지고 나니 그런 모습이 정말 유치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이 재산이 좀 많아서 제가 물려받은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자 싶은 마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형님 두 사람은 놀란 얼굴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눈을 세모나게 뜨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 돈으로 유세 떠는 거 조금 모양 빠지지 않아? 저는 유세를 떤 적 없는데요. 그냥 받은 돈으로 샀다고 했지. 그게 유세 떠는 거야.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러니까 꼭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이 유세 떨고 그러더라. 원래 진짜 부자들은 조용한 건데 말이지. 여태 조용했잖아요. 저는 시끄럽게 티내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결혼 5년이 넘어가도록 저희 친정이 부자였다는 사실도 몰랐으면서 말이죠. 그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한심한 얼굴을 하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동서가 여태 그렇게 속 편한 소리를 했던 이유가 있기는 했네. 그러게 뭘 믿고 저렇게 천하태평한 건가 했더니 친정에서 돈을 좀 물려받았나 보네. 그런데 그 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펑펑 써대다가는 금방 없어져. 금방 없어질 돈도 아니었지만 제가 언제 펑펑 써댔다고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정말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간 돈을 안 써서 공상이라는 말까지 그 두 사람에게 들었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있는 집이라면서 왜 그렇게 자식 교육에는 힘을 안 쓰셨대? 그러게나 말이에요. 요즘 한가락한다는 집들은 자식 교육에 엄청나게 쏟아붓던데 동선에는 그 정도는 아닌가 봐. 아니면 약간 졸부 쪽인가? 어느 날 갑자기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거나 비트코인을 했거나 돈 쉽게 번 사람들 위험한데. 어쨌든 여자도 주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북치고 장구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들? 굉장히 낮은 목소리에 무서운 표정을 한 남편이 나타났어요. 저는 남편이 그런 얼굴을 한 건 난생 처음 봤거든요. 원래 항상 웃는 낯을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어머, 도련님. 언제부터... 형님 두 분 다 굉장히 놀랐는지 말을 더듬더듬 하더군요. 저도 놀랐거든요. 언제부터 들었는지가 중요합니까? 형수님 두 분이 저희 집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 저희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는 것을 보니 매번 이러시나 보네요. 사람 하나 앞에 두고 갈구고 무시하고. 아니, 갈구다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갈구는 게 아니면 뭡니까? 남편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두 분과 제가 너무 놀라서 어깨를 흠칫하고 떨었어요. 그리고 분명 그 소리는 다른 가족들도 다 들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많이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수준 타령하면서 교육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떠드시는 게 그러면 맞는 말이라는 겁니까?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남편이 다 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이 다 들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남편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신의 부인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형님 두 사람에게 제대로 대응했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말실수를 한 게 맞기는 한데. 동서,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해봐. 본인들 둘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었던 건지 저에게 읍소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우스웠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남편을 말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본인들이 그간 저에게 해왔던 말과 행동들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제가 뭘 말려요? 그간 오늘 하신 말씀보다 더 심한 말들을 해오셨으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형님 두 사람은 더더욱 당황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렇게 나올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뭐라고요? 더 심한 말씀을 하셨었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더 심한 말을? 그리고 남편은 더 심한 말을 제가 그간 들었었다는 말에 더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데 왜 그런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형수님들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남편의 눈에 핏발이 서는 게 보였어요. 아니, 우리는 막내 동서가 너무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게 안 돼서 그 안 됨을 누가 정하고 판단하는데요. 그리고 그때 저희 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른 식구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들 무슨 일이 있는지 놀란 얼굴을 하고서는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련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게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여기 버젓이 있는데. 막내 동서, 우리가 말이 심했어. 미안해. 그래, 미안해. 그렇게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심이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과요. 그 두 사람의 사과가 딱 그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억지로 하는 사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그걸 느꼈던 듯 했어요. 그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막말을 해온 걸 그렇게 말 한마디로 퉁치시려고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석고대죄라도 해? 그리고 큰형님은 급기야 짜증이 나는 건지 오히려 본인이 화를 내더군요. 아마 그 순간 남편의 이성이 끊어진 것일 겁니다. 그러니 제가 몇 번이고 신신당부하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를 꺼낸 거겠죠. 바로 저희 아버지 이야기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자라는 이야기는 방금 들었어요. 돈 많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어떤 분인지 소리까지 하세요? 형님 두 분이 띠껍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님 두 분이 다니는 회사. 남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제가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에 형님 두 사람의 모든 말과 동작이 멈췄습니다. 두 분이 다니시는 회사 사장님이세요. 저희 장인 어른이. 꽤 긴 정적이 흘렀어요. 형님 두 사람은 방금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와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방금 내가 들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약간 사고의 회로가 멈추는 그런 거요. 그 두 사람의 상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그리고 겨우 꺼낸 말이 그 말이었어요. 두 분이 다니는 회사 대표님이 저희 장인 어르신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 회사 대표님 딸이라고요. 이 말이 어려우세요? 그게 정말이라고요? 제 성이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생각을 하다가 동시에 헉하는 표정을 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다 알게 되었구나 하는 얼굴로 가만히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뭐 언젠가 다 알게 될 일이긴 했으니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신 순간 형님 두 사람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막내가 니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건데 니들은 그런 막내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뒤에서 애를 이런 식으로 괴롭혀왔던 거니?
나는 정말 실망이 크구나. 이런 아이들일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몹시 화가 나신 말투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날리고서는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두 분이 이제 무슨 짓을 하셨는지 체감이 되세요? 라고 말이죠. 사실 이렇게 밝혀지기를 바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한 감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했어요. 그간 제가 참아옴으로써 가족의 평화가 잘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은 제가 남편에게 그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서운해하고 화를 냈어요. 나중에는 눈물을 보여서 제가 너무나 미안해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형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상황은 정말이지 제가 예측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뭐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들 같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법이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서 읍소를 하더군요. 동서,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아버지한테 설마 벌써 이야기한 건 아니지? 그 와중에도 제가 아빠에게 일렀을까봐 걱정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치가 떨렸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에 자부심이 있었고 또 월급이 얼마니 승진을 했냐 안 했냐 하던 사람들이니 그럴 법하기도 했지만요. 사실 아빠한테 따로 이러거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이루고 자르라고 이럴 생각은 진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나 회사 잘리면 진짜 안 돼. 내가 거기까지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야? 사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그간 저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한번 힘들어 봐라 뭐 이런 심보가 생기기는 했어요. 못됐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앞으로 하시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형님들의 태도가 정말 180도 바뀌었어요. 몇 가지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은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였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지 말자고 했지만 제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괜히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아주버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고 말이죠. 저희 가족들이 정말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기나 말이에요. 이렇게 자주 모이는 집 잘 없는데. 속으로 참 뻔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곳에 모두가 들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한 걸 온 힘을 다해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들도 순간적으로 민망해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표정 관리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동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런 집안이면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내고 다닐 텐데. 그러게요. 그렇게 자랑 안 하고 다니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게. 우리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네. 다른 사람이야. 딱히 비꼬는 걸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저를 비꼴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었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게요. 진작 이야기했으면 그 사달이 안 났을 텐데요. 그쵸? 이번에는 남편이 끼어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자리가 속이 시원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눈치를 극도로 심하게 보고 있는 두 형님과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이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막내 동서가 은근히 태가 난단 말이지. 내가 그래서 더 질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런 건 타고나는 건가 싶고요. 솔직히 손과 발이 다 오그라들 만큼 그들의 말을 듣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대신 부끄러운 감정 아시나요? 저한테 그렇게 아부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딱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막말하던 때와는 다른 걸로 힘들더라고요. 뭐 그래도 더는 그 전과 같은 일로 감정을 상하거나 힘든 일이 없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짧았죠.
아,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언제까지 이 연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작은 형님과 큰 형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어쩌겠어. 우리 회사 대표 딸이라는데. 저 진짜 죽을 때까지 저 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보셨어요? 우리가 칭찬하니까 우리를 약간 깔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인 거? 우리가 가짱겠지. 속으로 엄청나게 비웃고 있을걸. 뭐, 우습다고 생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감정 아닌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180도 태도가 바뀌는 걸 봤는데 그런 감정까지 안 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티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저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뒤틀릴 것 같아요. 진짜 짜증나서 못 해먹겠어. 이제 얼마나 있다고 그 소리인지 되려 묻고 싶더군요. 제가 그동안 당한 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말이죠. 역지사지가 안 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회사 때려치고 들이받고 싶은데 정말. 그러니까요. 그냥 들이박을까요? 저렇게 부모나 잘 만나서 큰 소리치는 애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인데. 제가 언제 큰 소리를 쳤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제가 제 입으로 한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뭐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남편이 이야기한 거고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아부를 떨 때 한마디로 한 것도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듣다 보니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여태 참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인간들에게 내가 너무 자비를 베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들에게 정말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한 번 더 알려줘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런 인간에게 제가 굳이 예의나 선을 지킬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아빠, 오늘 아빠 회사로 가도 돼요?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냐? 나는 좋지. 저는 단 한 번도 아빠를 만나러 아빠의 회사로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서 데이트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아빠를 보면서 조금 죄책감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간 아빠한테 너무 소홀했나 하는 생각과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차려입었습니다. 언뜻 보면 못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로비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말이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비로 내려오는 두 형님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회사에서도 붙어 다니더라고요. 꼴 보기 싫게 말입니다. 막내 동서? 회사에는 어쩐 일이야?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고는 다가와서 제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한 번 더 놀랐던 그때였어요. 민영이 여기 어쩐 일이냐? 평소에 안면이 있는 아빠 회사의 임원분이 저에게 말을 거셨어요. 어머, 김 이사님. 그리고 형님 두 사람이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데이트가 있어서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역시 딸내미를 낳아야 해. 아들만 있는 우리 집은 이런 일이 없는데. 대표님은 정말 좋으시겠구먼.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냐? 김 이사님이 제 앞에 있는 형님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 손이 동서분들이세요. 형님들이요. 라고 말이죠. 손이 동서들이 우리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다고? 왜 여태 이야기 안 했어? 저는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하하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은 형님 두 사람을 보면서 어디 부서에서 일하는지, 직급이 뭔지 그런 것들을 묻더군요. 형님 두 사람은 아주 깍듯한 태도로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고 말이죠. 더럽고 치사해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는 사람들은 어디 가고 최선을 다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는 두 사람을 보면서 또 웃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그리고 아빠가 저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오듯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봤어요. 형님 두 사람이 그런 아빠를 보고 굳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제대로 체감을 했을 테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원래 이야기만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건 또 다른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이 저에게 거스를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완전히 제대로 안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 두 사람을 가만히 안 둘 수도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닌 걸로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러나 그런 양심적이고 바른 생각은 상대방도 바른 사람일 때나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치졸하게 나오고 양심이나 배려 같은 건 개나 준 사람들이라면 저도 똑같이 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뭐 이제는 더 이상 저한테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한 번만 더 비슷한 일이 있으면 저도 이제는 치사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응징할 생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사람에게는 저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결국에는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예의 지키고 경우 지켜봤자 그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지킬 거 다 지키고 착한 사람만 호구가 되는 법이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엄청나게 시원한 복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꽤 시원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얼굴 보고 살 가족인데 뭐 엄청나게 큰 응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아마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제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게 아주 큰 고통일 거고 말이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태도를 바꾸고 그 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주제를 알려주는 것만큼 확실한 응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두 사람은 확실히 벌을 받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저는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 사연이 너무 길어졌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이제는 다 털어내고 후련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말이죠.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제 주변은 저를 그렇게 안 놔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인생은 한번 큰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죠. 허나 저는 이 일을 겪고 오히려 많은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편이고 시댁은 약간 굴곡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시어머니가 나름 돈 관련해서 좀 밝으신 편이셨어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도 남편이 집을 꽤 괜찮은 것으로 해왔고 당시에 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불리셨다고 들었는데요. 결혼 전 시댁을 방문했었을 때에는 아버님이 수완이 좋으신 걸 아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재테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수입이 썩 많지 않을 때에도 어머니께서 부지런하게 부동산 관련해서 발품을 파시고 아주 작은 단칸방부터 세를 주시면서 늘려가고 나중에 작은 빌라도 한 채 짓고 그걸 또 팔고 하면서 늘려가셨다고 들었어요. 확실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부동산이니 투자 쪽이니 잘 모르는 편이라서 그렇게 막 귀에 확확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저희 친정 쪽은 일체 빚이나 투자 쪽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었고 그저 근면성실하게 한쪽만 파시며 살아왔고 제가 또 그런 문화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처럼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중상층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 한 명이 취업이 안 되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여간 걱정이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무척 귀여움을 받고 컸고 그래서인지 조금만 뭐가 안 돼도 금방 집에 눌러앉아서 다른 일 하겠다며 그만둬버리는 타입이었거든요. 이런 동생 때문에 부모님은 어쩌다가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있냐며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니, 우리 희찬이가 뭐가 부족해서 대체 취업이 안 되는 건지. 뭐가 부족하긴 알잖아. 인내가 부족하지. 인내가. 뭘 해도 진득하게 하는 법이 없잖아. 좀만 해도 싫다며 그만둬버리고 이건 저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아니 지가 회사에 맞출 줄도 알아야지. 아휴, 정말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건지 애가 왜 저러는 건지. 아휴, 그만해요 당신. 희찬이 앞에서 그런 소리 또 하지 말아요. 애 또 난리 나게. 그래서인지 저 역시 친정 생각을 할 때 얘 생각에 머리가 아팠어요. 가끔 남편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같이 과일 먹고 할 때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제 동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희진아. 사돈총각 아직도 일이 없니? 네, 어머니. 걔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속상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귀가 반짝 뜨였고요. 아이고, 계속 집에 있으면 힘들 텐데 돈벌이 없는 것도 오래됐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걱정이 많으세요. 그대로 계속 있으면 젊은 날에 얼마나 위축되겠어. 그러지 말고 뭐 좀 알아보고 제대로 돈 나올 구석을 마련해 보라고 해. 요 근래에 내가 모임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 요즘 흐름이 아주 괜찮더라고. 그 또래 젊은 친구들도 조금 갖고 있는 자본들 투자해서 직장 다니는 것 못지않게 늘렸나 봐. 사돈 총각도 혹시 모아놓은 돈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투자하고 한쪽으로는 자기 살 길 열심히 알아보라고 해. 요즘 같은 때에 직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만 너무 붙잡고 있어도 답이 없어. 네,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요. 알겠어요. 잘 전해볼게요. 솔직히 듣다 보니 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이 무렵쯤 집에서 밥만 툰낸답시고 동생과 부모님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저도 그런 말을 자꾸 엄마로부터 건네듣다 보니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희진이 너 투자가 쉬운 줄 알아?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가족끼리는. 아, 그건 그렇지. 근데 엄마도 우리 어머니 수완 좋으신 거 알잖아. 사돈 총각인데 괜히 이런 거 추천해주겠어? 며느리네 가족인데 말이야. 거의 저도 마음이 어머님 쪽으로 70% 정도 기울어져 있었던 터라 결국 엄마도 며칠을 고민해보더니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는 아주 조금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동생이 일도 안 하면서 독립할 생각도 없어 보이니 더 속이 터지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래, 차라리 전세방 하나 얻어줄 돈으로 뭐라도 해서 불릴 수만 있다면 장가 갈 때까지 데리고 있는 게 낫긴 하겠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점점 나오다 보니 결국 동생도 같이 듣게 되었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이 얘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동생만 불러 나란히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투자 쪽 흐름이 좋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유명 중견 배우시더라고요. TV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얼굴만 보면 아, 저 사람 하고 떠올릴 만한 분이었고요. 저야 그분 근황을 모르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투자며 이것저것 사업이 잘 되어서 방송 쪽에 이제 잘 안 나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니, 정말 그 배우가 그런 말 한 거라고요? 그럼 정말 믿을 만한 정보겠네요. 그렇다니까 이진아. 내가 괜히 이런 걸 너에게 소개시켜 주겠니? 다 너희 잘 살고 사돈총각 잘 살라 해보라는 거지. 심지어 남편도 들어보더니 본인도 하고 싶다며 우리 집 여윳돈이 얼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제법 만기를 짧게 하고 금액을 크게 넣어두었던 적금을 해지하게 되었어요. 잘 되기만 하면 뭐가 문제일 것이며 안 되어도 어머니와 그 배우분 명성을 생각하면 적어도 본전을 잃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아가씨도 결혼 자금에서 3분의 2 정도를 내게 되었어요. 어차피 예식까지는 1년 정도 앞두고 있었고 이익을 다시 걷어들이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친정에서는 1억 정도 냈고 저희 집을 비롯해서 시댁 아가씨, 시 고모님들까지 거의 적게는 인당 300에서 1억까지 오가는 수준으로 걸어두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그분이랑 어디가 협력을 해서 물건을 판다고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투자하는 곳이니 몇 개 사줘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사기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신이 났어요. 얼른 돈을 벌 생각에 말입니다. 여보, 우리 돈 벌면 거기 당신 가고 싶다던 해외로 여행 갈까? 당신 예전부터 거기 가보고 싶다 했잖아. 그럴까? 나야 너무 좋지. 아니면 우리 차 바꿔도 되고. 너무 오래 타서 요즘 소리도 나더라. 이번에 괜찮은 세단이 나왔는데 그거 좋던데. 남편과 저는 신이 나 저마다 하고 싶은 걸 밤마다 종알거렸어요. 떠드는 동안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다들 저마다 그 사업이 가는 방향들을 보면서 각자 묻어놓은 돈에 얼마나 이익을 볼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의 양가 가족 돈을 합쳐서 10억 정도가 들어간 상태였으니 주시할 수밖에 없었죠.
가끔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듣곤 했는데 어머니 역시 각자 투자한 사람들의 연락이 많은지 무척 바쁘셨어요. 돈 버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고 불리는 건 더 어렵겠지 싶어서 한동안은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아빠가 집으로 찾아오셨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온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희진아, 못 참겠다. 돈 그냥 달라고 말씀드려라. 아빠, 왜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 찝찝하다. 뭔가 감이 안 좋아. 아빠는 1억이 넘는 돈을 남한테 주고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는 게 보통 불안한 게 아니셨는지 오셔서 저에게 무작정 화를 내시더군요. 남편도 쫓아 나오게 되고 호통을 치시면서 내놓으라고 하시니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끄러워질 거 애초에 친정 쪽에는 투자받지 말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아빠는 정말 다 뒤집으실 기세로 당장 우리 가족이 낸 돈만 달라고 하도 난리셔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때의 일만 생각하면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다가도 깨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2번 다시 경험 안 하고 싶은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거든요. 저기, 희진아, 그게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어떡하냐?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당당하시고 강단이 쓰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힘이 다 빠지신 건지 갑자기 불안감이 미친 듯이 솟아오르더군요. 뭔 일 있으신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기 생겼다. 집에서 고송을 지르시는 아빠를 뒤로하고 저와 남편은 정신없이 어머님 댁으로 뛰어갔고 얼마 안 있어 온 식구들이 다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난리를 쳐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아버님이 들어오시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모두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아가씨, 시고모님과 시고모부님 등 다 얼굴이 벌개지고 악에 받쳐 있었어요. 빨리 어머니를 만나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집에 안 계시는 것 같으니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길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게 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모두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아무리 안쪽을 둘러봐도 어머니는 안 보였어요. 뭐야, 엄마 왜 연락이 안 돼? 이렇게 모두가 정신없는 사이에 저는 앞이 어질어질했고 잠깐 싱크대 쪽에 걸쳐 서려는 찰나 거기 놓인 하얀 쪽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다시 꼭 돈 찾아올게요. 사기는 아니에요. 대체 사기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종적을 감추고 이런 쪽지만 남겨두고 갈 일이 뭐라는 건가요? 다들 여윳돈만 투자했다고 해도 노발대발할 판에 어머니만 믿고 억지로 끌어온 돈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졸지에 혼자 이 집에 들어오신 아버님만 대신해서 욕을 먹게 되셨고 저는 이런 광경을 잠깐 보고 있다가 너무 대책이 없어서 눈물이 안 나왔어요. 당장 집에 계신 아빠를 어찌 설득할 것이며 그보다 내 동생은 어찌하면 좋단 말인지 진짜 답이 안 나오더군요.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리나가 있었고 그 집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터벅터벅 집에 들어왔어요. 당연히 저희 아빠는 그대로 넘어가는 분이 아니었으며 아버님을 비롯해서 저희 남편까지 붙들고 흔들어대셨어요. 아니,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우리 집에 그 거액을 투자하란 겁니까?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해요. 당장 찾아오세요. 당장 그 사람 내 앞에 갖다 놓으라고요. 아빠, 제발 진정해. 이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 희진이 너 조용히 못해? 사돈 어른 어쩌실 겁니까? 네? 어쩌실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그 말만 반복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아빠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저까지 불러 호되게 야단을 치며 말했어요. 그 집안과는 도저히 연을 맺을 수 없다. 이혼을 하든 해라. 아빠, 우리 애가 아직 어린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발 진정하세요. 네가 진정하게 생겼어? 이러다 여차하면 이혼까지 가게 될 판이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아빠께 빌다시피 하며 사정사정하며 집으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며칠을 연속으로 이어지는 동생과 엄마의 원망 섞인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아니 누나,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한테 그걸 덥석 소개시켜준 거야? 누나, 지금 내 꼴이 어떻게 된지 알아? 누나 때문에 집안 꼴이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미안해. 그래, 내가 다 죄인이야. 나를 원망해. 정말 누나를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끊어. 저는 이러다 친정과 인연이라도 끊기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후회가 되더군요. 그때 그 중견 배우의 유명세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했으면서 확실한 투자처인지는 치밀하게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 와중에 저희가 당한 사기가 무려 다단계 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었어요. 곡소리 나는 건 저희 집뿐만이 아니었고 아버님과 시고모님 댁 부부는 말도 못할 큰 싸움이 나서 밤새 경찰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코앞에 큰일이 난 건 아가씨였어요. 본인 혼수로 모아두었던 몇 천을 거의 다 투자했으니 결혼할 때 빈몸으로 가게 될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 집에서는 사돈일 저희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내고 사라져버렸으니 어찌어찌 결혼을 한다고 해도 혼주석은 비게 될 테고 시댁 가족들은 축하하며 결혼식에 참석할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딸의 이렇게 큰 경사를 앞두고 한 일이라 어머님도 정말 모른 채 눈뜨고 코베인 꼴이 아니셨겠나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어머니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밤새 속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매일같이 친정 식구는 저한테 비난의 전화를 해대고 남편한테도 욕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 사이에 연락 안 되고 잠적해버린 자기 엄마가 어디서 밥이나 먹고 있는지 안쓰럽다고 했다가 저한테 불벼락을 맞을 뻔했고요. 그 후 일단 저는 이런 상황이 접어들고 나니 시댁 출입은 물론이고 친정과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살게 되었어요. 대체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 엄마며 아빠며 동생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겠어요. 큰딸 시집 보내놓고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아빠에게 1억이란 돈은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 제 말에 넘어가 그걸 날려버린 셈이었으니까요. 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알아놓으신 아빠 때문에 그렇게 놀고 먹던 막내 남동생이 결국 취업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누나, 내가 어떻게든 돈 벌 거니 집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번에 상처 주는 말 해서 미안해. 엄마도 누나한테 미안해. 남동생은 제게 이 말을 문자로 남겨왔고 전 그 문자를 보며 미안함에 또 죄스러움에 오열했습니다. 허나 그러던 중 저는 아빠와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됐어요. 아빠가 저에게 이혼을 재촉하면서부터였어요. 너 그 집안과 인연 끊으라 했지? 아직도 아빠 말을 안 듣는 게야? 아빠, 제발요. 그만 좀 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요?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애비 말 안 듣겠다는 게냐?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괘씸한 것.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아빠와의 대화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빠는 이 대화를 끝으로 저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으셨고 저도 마음이 상한 나머지 아빠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빠와는 다퉈본 적이 없었는데 무뚝뚝하고 조금 가부장적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좋은 아빠였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동생이나 엄마가 중재해줄 입장도 아니었고요. 허나 거기에 더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요. 저희가 있는 돈 없는 돈 땡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집 상황도 말이 아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바로 일선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원래 저는 아기를 낳은 뒤 3, 4년은 데리고 있다가 직장을 알아볼 예정이었는데 매달 정해진 돈들을 갚아야 하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았어요. 마음의 병이 육체로 와서 그런지 아침만 되면 온몸이 이유 없이 아파왔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오늘 일하러 나갈 수 있겠어? 가야지. 안 가면 어떡하겠어. 나 좀 일으켜줘, 여보. 저는 아침마다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몇 년을 쉬었던 터라 일에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거기다 몸까지 아프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직장과 집으로 오가기를 수년을 했고요. 남편도 어느새 집에서는 이렇게 고되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의 어짜도 꺼내지 못했어요. 미안해 여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만나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은 틈만 나면 저에게 이런 사과를 해댔고 전 그저 한숨을 쉬었죠. 이미 지나간 일 어쩌겠냐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도 없는 시댁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시댁은 그렇다 치고 미안해서 친정엔 차마 연락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는 돈 중 남는 돈만 조금씩 모아 남동생을 통해 붙여주곤 했습니다. 누나, 명절날 안 올 거야? 안 가. 못 가. 일이 많아서. 알겠어. 엄마한테 그림 말할게. 섭섭했던 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친정에서도 절 붙잡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아빠가 여전히 절 미워하시는 건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걸 원망이라도 하시는 건지 그 사건 이후로 친정에선 먼저 제게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따로 전화하거나 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마음속으론 지난 일은 잊자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도 다가가지 못하니 친정이 어느새 너무나 낯선 곳으로 변해가더군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와 제대로 연락 한 통 못하고 안부 전화 한번 못 드리고 이렇게 지내야 한다니 그 현실이 괜히 서글퍼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5년쯤 지나고 나니 아빠가 어느 날 남편과 절 따로 불렀어요. 사실 그간 친정과 연락 한 통 없이 지내고 있던 터라 갑작스런 아빠의 호출에 너무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여보,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러게, 내가 다 긴장이 되는데. 아빠가 설마 영영 인연 끊자고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들어선 친정집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비슷했어요. 가구 배치 몇 개만 빼고요. 저희가 거실로 들어가니 그 안에 아빠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저와 남편이 걸어 들어오는 걸 보더니 같이 일어서선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러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우리 지난 일은 다 잊자. 희진아, 너도 마음고생, 몸고생 많았지? 아빠가 너 부르지 않은 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빠, 너 사는 거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아빠, 그리고 안색이 왜 이리 안 좋니? 늘 네 몸은 네가 잘 챙겨야 한다. 알겠지? 이거 아빠가 지어온 한약이니 몸보신해라. 자네 것도 지어왔으니 함께 먹게. 내가 그간 많이 미안했네. 아빠는 저희가 모르는 사이 어디서 약까지 지어오셨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허덕이며 일하는 거 어떻게 아신 건지 그 한약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요. 아빠에게 소중한 돈이었을 텐데 외려 내 건강을 걱정하고 계시는 아빠를 보니 괜스레 더 미안해지고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아빤 이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간 시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을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돈 앞에서 내가 너무 많은 무례를 범한 것 같네. 마음 넓은 자네가 날 이해해주게. 사돈 어른께는 내가 따로 찾아뵙고 직접 사과드리겠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다 이해합니다. 그간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후 전 아빠와 좀 더 얘기를 나누면서 아빠가 왜 지금에야 저희를 부른 건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아빠가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땐 아빠도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딸 얼굴은 봐야겠다 싶어 저를 보러 갔다가 제가 너무도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했대요. 그 얼굴을 보고 나니 자기가 한 행동이 많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제게 너무했던 것 같아 사과를 하려 했다 해요. 근데 자식에게 사과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말이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 말을 꺼내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미안하다 희진아. 너도 속으로 아빠 원망도 하고 많이 미워도 했을 텐데 미안하다. 아빠가 옛날 사람이라. 전 그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빠를 와락 껴안고
엉엉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괜찮다고 아빠가 사과해줬으니 그걸로 됐다고 하면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답니다. 제 눈물에 엄마도 남동생도 눈물이 그렁해져선 몇 번 손등으로 훔치더니 이내 저희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울게 되었어요. 서로 미안하단 말을 반복하면서요. 그렇게 남편도 저도 바짝 긴장이 되었던 자리는 다행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동안은 꿈이었으면 얼른 깨고 싶은 현실을 살면서 실제로 정말 몇 번이나 어머니를 꿈에서 만났는지 그때마다 붙들고 당장 내 동생 돈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붙잡으면 사라지고 붙잡으면 사라지는 그런 꿈을 숱하게 꿨고 그런 날은 유독 남편이 보기 싫어지더군요.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친정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 어머님 꿈을 좀 덜 꾸게 되더라고요. 쌓아왔던 미움이 시간 앞에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했고요. 어느덧 그렇게 고생하며 키워온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고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던 와중 갑자기 어머님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심부름센터에 연락을 해서 어머님을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어머니를 지금 찾는다고 해도 서로 날밖에 세우지 않을 테니 그게 뭔 소용이냐는 남편의 말 때문이었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와 남편이 어머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찾지 못했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의 행적을 찾는 것 마냥 오리무중이라 포기를 했어요. 허나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다시 찾아봐야지 않아? 엄마? 그러게. 우리 엄마 이제 다시 찾아와야 할 듯 싶은데. 실은 내가 전에 꿈을 꿨는데 엄마가 노숙자 신세로 사람들한테 동냥을 하는 꿈을 꿨거든. 그 꿈 꾸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던지. 엄마가 사실 너무 걱정돼. 살아계시긴 한 건지 어떻게 뭐하며 사시는 건지. 우리 엄마 강한 사람이니까 꿋꿋이 잘 살아있을 거라고 믿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파묻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혼자 그런 꿈을 꾸고 저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다 찡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으며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찾아보자고 얘기했어요. 아버님께도 이 말을 전했죠. 아버님은 처음에 찾아서 뭐하나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니 저희가 계속 설득하자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꼭 찾아줘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어머님을 계속 그리워하시고 있던 게 틀림없었죠. 저는 당장 용안 심부름센터에 갔고 어머니를 찾아달라 부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벽에 꽹과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마냥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빠, 언니, 엄마가 집에 왔대요. 어머님이요? 어머님께서 제 발로 갑자기 돌아왔다는 소식에 너무도 놀랐어요. 그것도 금수강산도 바뀐다는 10년이 다 되어서 말입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돈을 다시 받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어머니를 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판단도 잘 안 섰어요. 하지만 얼굴은 배야 했기에 조심스레 시댁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시댁 역시 정말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많이 낯설었어요. 문을 낑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오랜만에 와서 생소한 건지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안방에서 어머니가 휙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왔니 얘들아? 10년 만에 본 아들 며느리에게 어머닌 조금 차분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그 표정이 조금은 태연하기도 했어요. 사기당하고 어디 가서 기억을 잃으셨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참을 저와 남편을 보시더니 줄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현금 뭉텅이들을 바닥에 툭툭 묵직하게 쌓으시는데 이게 뭐하는 광경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이내 그 정적을 남편이 깨버렸어요. 엄마, 대체 뭐하는 거야? 어딜 갔었어?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대는 남편에게 어머님은 고개를 조용히 가로저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현금 뭉텅이들을 거실 한가운데 허공에 내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묶음 종이를 찢어버리고 지폐를 위로 퍽퍽 날려대는데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자, 내가 10년 동안 안 입고 안 쓰고
돈 모아서 가져온 돈이다. 다 가져가거라. 니들이 날 그리 원망했다면서 가져가라고. 그 순간 저는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신가 싶었어요.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아들, 딸이 다들 욕했다는 것에 화나서 저렇게 억한 심정으로 돈 쪼가리 몇 푼 날리면서 허세를 부리시나 했거든요. 제 동생은 이후 조금 풀려서 어찌어찌 빚을 갚았다지만 제 친정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분노가 아주 조금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희진이, 너 이리 와봐라. 대뜸 저를 부르시기에 놀라서 쳐다봤고 일단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뒤쪽에 있던 묵직한 스포츠백 같은 것을 내미시더군요. 이거 사돈댁에 갖다 드려. 이자는 원금 50% 챙겨 넣었으니까. 무슨 말인가 싶어 저는 가방을 받았고 일단은 열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이지 돈다발이 수두룩 빽빽히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대로 남편과 아가씨에게도 가방을 몇 개 넘기면서 시고모랑 친척들에게도 갖다 드리고 어쩌라고 하면서 똑같이 챙겨주시더군요.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저는 물어야 했어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어떻게 이 돈을 다 들고 오신 건지.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나 그 탤런트 계속 따라다녔어. 그래서 정말 독살맞게 아차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 가족들 거 이자까지 딱딱 쳐서 내놓으라고 했어.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니네는 그런 고생 사서하래도 못할 거다. 사실 사정이 이랬는지는 저희도 연락이 안 되어서 알 길이 없었고 그 사람이 사기라는 말까지 만연하게 퍼져 있으니 선택지가 얼마 없었어요. 우리도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한 것은 아니었고요. 허나 어머니는 한이 잔뜩 맺히셨는지 말씀하시다 목이 메어 결국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나는 내가 한 일은 책임지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대고 나는 뭐 안 힘들었을 것 같니? 그분이 사기꾼은 아니었다고. 잠깐 흐름을 잘못 타서 다단계 사기니 뭐니 시비가 걸렸고 이후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거야. 나도 어떻게든 식구들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받겠다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일했는지 몰라. 어떻게든 이걸 갚으려고. 엄마, 어머님. 급기야는 어머님이 꺽꺽 소리를 내시면서 우시는데 듣다 보니 어머님이 너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여워졌어요. 어머님은 다른 것보다 가족들에게 그리 피해를 끼치고 하다못해 며느리 때까지 망쳐버린 게 너무도 미안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악 물고 성공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여 그간 잠적하고 일만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를 더 숙연하게 했어요. 사실 나 이 집 한번 찾아온 적이 있다. 일 벌어지고 얼마 안 돼서였어. 집에 온기가 너무 그리워서 정말 딱 한 번만 몰래 식구 얼굴 보고 가자고 다짐하고 요 집 대문 앞에 숨어 있었다. 근데 니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내 욕을 하더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며. 그 말을 들으니 더 갈 수가 없었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쯤에야 어머님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시기이니 아마 무슨 말이건 했을 겁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고스란히 어머님께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죄스러워지더군요. 얼마나 상처가 되셨을지 본인도 피해자였을 텐데 우리도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원치 않게 생리별을 하고 아들이며 시집 보내기 직전의 딸이며 손주며 다 얼마나 그립고 생각이 났을까 싶어 애달프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그간의 일을 듣더니 못내 엄마가 여러모로 안쓰러웠는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상태에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저희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곤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은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뭐라고요, 엄마? 네? 어머님. 아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시한부 선고라니?
이 말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돈이 먼저일 것 같아. 그게 순서라 돈을 먼저 건넨 거란다. 근데 여보, 나 암말기예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사실 죽기 전 소원이 다른 것보다 그냥 이렇게 돈 건네주고 내가 피해 끼친 거 보상하면서 자식들한테 용서받고 며느리한테 용서받고 그러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었어. 여보, 그래서 말인데 염치 없지만 오늘로 나 소원 이루고 싶단다. 희진아, 얘들아, 여보, 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그 말에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엎어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엉엉 울고 말았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믿지 못해 정말이냐며 계속 되물었습니다. 그리고선 말도 안 된다며 10년 만에 만난 엄마를 어떻게 이리 보내냐며 울부짖었어요. 허나 어머닌 이 모든 걸 예상하고 계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고 그저 저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실 뿐이더군요. 우리 엄마 그간 고생만 했을 텐데 조금이라도 일찍 어머님을 찾을 걸 그랬어. 남편도 저도 일주일간은 울며불며 힘들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찾을 걸 후회도 했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저도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해드리자. 그간 돈 갚으시느라고 10년간의 마음의 짐만 가득 얹고 사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못다한 거, 하고픈 거 들어드리자. 그래, 그러자. 고마워, 희진아. 남편은 애써 눈물을 꾹 눌러 참았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댁으로 넘어가 어머님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말했잖니. 내 소원은 하나라고. 너희에게 용서받은 거 그거면 됐다. 그래도요 어머니,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 저희 딸 얼굴 제대로 못 보셨죠? 오늘 제 딸이 어머니 얼굴 보고 싶다 하는데 같이 가까운 곳에라도 놀러 가면 안 돼요? 역시나 손주 얘기가 나오자 굳건하던 어머님 눈빛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을 알아채곤 곧바로 딸아이에게 연락했고 어머니와 딸아이를 만나게 해드렸어요. 아이고, 이렇게 컸어? 세상에. 어머니는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하셨지만 딸아이를 보자 금세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어쩜 이리 컸냐며 용돈도 주시고 귀엽다고 볼을 만져주시고 하면서 놀아주었습니다. 딸아이는 할머니 얼굴을 좀 낯설어하긴 했지만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래도 곧 친해져 할머니하고 부르며 따랐고요. 그 후 저는 일부러 딸아이를 데리고 어머님 댁을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귀찮게 뭐하러 딸을 데리고 왔냐고 절 꾸짖으시면서도 이미 잔뜩 밝은 눈빛으로 제 딸아이를 쳐다보고 계셨죠. 엄마, 나 할머니랑 노는 게 좋아. 그래? 할머니랑 뭐하고 놀았는데? 할머니가 책도 읽어주시고 과일도 주셨어. 또 아빠 어렸을 적 얘기도 해주시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닌 제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도 남편 어렸을 적 얘기를 농담과 곁들여 해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하셨는데 그때 어머님의 그 따뜻했던 미소가 여전히 눈에 선했습니다. 그 후 손주를 보시면서 어머님이 기운을 좀 되찾으셨는지 저희 친정에도 잠깐 들리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접 사돈 어른 얼굴 보고 사과하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 싶구나. 어머닌 그리 말하며 힘겹게 몸을 옮기셨고 결국 저도 어머님을 휠체어에 태워 친정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일찍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이제사 돈을 들여 죄송하게 됐습니다. 허나 아빤 이미 어머님의 상태를 알고 계신 터라 그저 손을 꼭 붙들어 주셨고 엄마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며 어머님을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지신 건지
표정이 온화해지셔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친정에 다녀오시면서는 제게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간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버텨주어 고맙다고요. 죽어도 이 은혜는 갚겠다고요. 지금 저희 어머님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조금만 더 살아주길 기대했다가 이제는 편안히 가시길 바라고 있는 단계이고요. 어머님께서 언제 저희 곁을 떠나게 될진 모르지만 어머님을 기억하고자 이 사연을 써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싶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이미 오래전 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가세요.